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전담 조직을 가동해 피해 구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이통 3사가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사업 확대가 주요했던 평가 속 연간 영업이익 합산액 4조 원도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여행 수요가 늘며 해외 카드 결제액이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출 부진과 금융 리스크 등 우리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전반을 리셋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신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섭니다.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노린 사기와 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전세 사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나 상황별 대응 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정부는 최근 전세보증 관련 사고 증가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852건으로 이는 지난 10월 704건에 비해 150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 금액도 33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이미 보증금을 떼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쫓겨날 처지에 처한 세입자들에게는 전문 상담보다 임시거처 등 직접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 지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구제책이 마련이 돼야 실질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세 사기의 주요 타겟은 거래 경험이 적어 전세값이나 매매값의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다세대 주택과 또 전세난에 취약했던 2030 세대였습니다. 이에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에서는 온라인에서 대출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 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올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신사업을 통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간 영업이익 합산액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이통 3사가 올해 탈통신 전략의 신사업 기반 성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이통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2,0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어났습니다. SK텔레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5% 늘어난 4,656억 원을 기록했고 KT는 18.4% 증가한 4,529억 원, LG유플러스는 3% 늘어난 2,8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기면서 연간 합산 영업이익 4조 원 돌파도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최고 성적을 기록한 데에는 지속적인 5G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신사업 매출 성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 수는
9월 기준 2,622만 명을 기록했고 3분기 무선 매출은 이통 3사 각각 1에서 2%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의 미디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의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8.9%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T의 미디어 콘텐츠 사업 등 B2C 분야 매출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흥행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고 B2B 플랫폼 사업 3분기 누적 수주액과 인공지능 컨택트 사업은 지난해보다 각각 21%, 91.7%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LG U+도 스마트홈 사업은 전년 대비 3.9%, IPTV 사업 매출은 1.5%,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사업과 IDC, 회선 사업을 포함한 기업 인프라 사업 수익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주파수 회수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해외카드 결제액이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늘길 빗장이 풀린 가운데 가까운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여름 성수기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의 11월 한 달간 신용카드 해외 이용 금액은 1조 6,313억 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름 성수기로 꼽히는 8월 사용액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87%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로써 11월까지 누적 개인 신용카드 해외 이용액은 8조 6,9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12월 해외 출국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해외 카드 이용액은 9조 원을 넘어서 1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결제액 증가는 해외여행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 특히 이 가운데서도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과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은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하반기부터 열리기 시작했고 일본의 비자 면제 조치 및 엔저 현상이 맞물리며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 관광국이 집계한 11월 방일 한국인 수요는 31만여 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달 대비 54% 정도 늘었습니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우리 카드는 같은 기간 대비 일본행 항공권 발권량이 140% 급증했습니다. 후쿠오카가 발권 회복률이 가장 높았고 오사카, 도쿄 등 순입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일본행 항공권 매출 건수 비중은 7월에서 9월 13%에서 지난달 41%까지 늘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는 항공권 및 숙박 결제 할인 등 해외 수요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환율 안정세가 이어져 북미, 유럽 등 장거리 여행 수요까지 크게 증가하면 해외 매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부진한 수출 성적과 커지고 있는 금융 리스크 등 각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전반을 이른바 리셋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센 라이브 포럼 산업 리셋으로 위기 넘겨라에서는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리셋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서울경제TV가 개최한 센 라이브 포럼에서는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가 나와 반도체, 건설, 금융 등 각 산업군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대중 교수는 한국의 무역 수지는 8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의 글로벌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수출을 지원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맞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OECD 평균이 21%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17%거든요. 이와 같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법인세를 세계 평균으로 낮추고 세액 공제도 세계 평균으로만 해달라. 김태준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 건설 성적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외 건설의 이슈인 ESG 경영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팀 코리아와 같이 타 산업군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외교를 통한 수주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환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금융산업 전반을 진단하면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현재 규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높은 수준에서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금융기관들의 어떤 자율성들이 좀 보장되는 형태로 건전성 규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도 기존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원전, 방산, 건설 인프라,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을 수출 천병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도 이제 마지막 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대비해야 될 시점인데요.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올해 참 어려웠습니다. 산타 랠리는 결국엔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반전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우리 증시에는 산타가 자취를 감춘 모습입니다. 이제 거래일이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초에 3,000피를 꿈꿨던 코스피 지수는 2,310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장 출발을 2,977선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와 비교해보면 벌써 22%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낙폭은 더 깊은데요. 이 연초에 천선을 웃돌았던 코스닥은 현재 700선조차 지키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가와 비교해보면 코스닥은 무려 39%나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맘때쯤이었죠.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가 3,600까지 오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 분위기가 좀 머쓱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요즘 말로 이런 걸 머쓱타드라고 한다면서요. 네. 개별 기업에 대한 눈높이도 지금 상당히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단계별로. 올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체크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삼성전자 보셔야겠죠. 예. 부동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자 국민주입니다. 연초에는 10만전자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증권사들도 10만전자 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은 5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기까지는 하반기나 정도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상반기까지는 조금 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개별 종목의 급등락이 좀 있으면서 시가총액의 순위가 변동되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는 한 해였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총 2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SK 하이닉스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27일 바로 코스피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 반토막이 난 네이버와 카카오도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네이버의 경우 시총 순위 3위에서 8위로, 카카오는 5위에서 12위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빅테크 기술주가 직격탄을 맞은 한 해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요동쳤습니다. 특히나 게임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포로비스는 연초 3위에서 지금 8위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위메이드는 6위에서 29위까지 고꾸라졌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았는데요. 에코프로와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좀 되어 있고 리노공업 역시나 10위권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예, 종목별로 지금 그리고 업종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렸던 한 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증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남은 증시 일정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 증시는 29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30일부터는 이제 폐장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 결산 배당 기준일로 정한 상장 법인의 배당 날일은 28일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결국은 10억 원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지금 정해졌는데 이 대주주 요건을 좀 피하시려는 분들은 27일까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통상 주문 체결 후에 주식 양도까지 이틀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해 첫 개장일은 1월 2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9시에 개장이 되게 되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뒤로 밀려서 10시에 개장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까지 배당을 받으실 분들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를 피하실 분들 기준일이 내일이 된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상고하저도 아니고 그냥 시작하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내년도도 뭐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지수 하단은 2,000선, 상단은 2,600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2,000선이 붕괴될 수도 있다. 굉장히 낮게 제시를 했는데요. 1940선까지 룸을 좀 열어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단이 조금 막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450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국 내년 전망도 밝지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기업들의 실적 감소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업황이 지금 부진하고 또한 경기 침체의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여파 등을 조금 소화하면서 저점을 찍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승장을 연출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올 한 해 증시들 그리고 내년 전망들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며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6천억 원이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도 폭탄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증권가에선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시장에선 매물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연말마다 개인 투자자가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내년 대주주 요건을 기존과 동일한 10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연말 결산일 기준 단일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대주주에게 22%에서 33%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약 1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올해는 28일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가 결정되기에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내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일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회피성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올해의 매도 물량은 작년에 비해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하방 압력이 크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좀 유망 업종, 그중에서도 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가 석탄입니다. 그래서 26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석탄 발전을 중단하자라는 석탄 협정이 제안되기도 했었죠. 당시 우리나라는 2050년도까지 석탄 발전을 좀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적인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국제사회가 갖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석탄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이 국제적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전이 너무나도 석탄 발전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네, 그랬었죠. 예. 한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석탄 투자, 이런 이제 한전 자체 이제 이런 어떤 적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 에너지 경제 재무 분석 연구소는 한전의 청정 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는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이 이렇게 재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근원이 한전의 석탄 발전에 대한 오랜 집착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죠. 예. 미국 에너지 경제 재무 분석 연구소의 연구원인 H. 제임스 알랑고는 화력 발전이 한전의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다라고 분석을 했죠.
우선 연료비가 싸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는 미흡했던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인데 석탄 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게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잖아요. 유럽을 주축으로 세계 주요국이 공적기관, 민간 기업들이 잇따라서 석탄 발전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소 건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까지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갖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 등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공사 중에 있거나 계획되었던 건설은 강행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지난번에 한 일간지의 석탄 발전으로 검은색 눈 내리는 자바섬, 기후재앙 1조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튼주에 있는 바닷가 마을 수랄라야에는 한층 짙어진 검은색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주민이 6천 명에 불과한 이 마을에 한국의 투자로 2,000메가와트짜리 석탄 화력 발전소 2기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2년 후에는 자와 9호기와 10호기가 준공된다고 합니다. 이미 석탄 발전 시설이 8개나 되는 이곳에서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재가 눈처럼 흩날리다 보니까 주민들은 석탄재를 막기 위해서 집마다 포장마차처럼 두꺼운 플라스틱 가림막을 설치를 해왔고 어민들은 이 물이 오염되다 보니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지금 아우성이라고 하죠. 궁금한 게 8개나 지금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다가 추가로 석탄 발전소를 짓는 게 이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 연료가 석탄입니다. 석탄 발전을 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비도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비해서 아주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개발국은 당장 산업발전이나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는데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5년에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매년 8.3%씩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하에 2019년까지 자바섬과 발리섬에 35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신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35기가와트 중에 22기가와트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통해서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그 중에 바로 자와 9호기와 10호기 신설 계획이 포함됐던 것이죠. 자, 2015년 파리협정 이후에 전 세계는 석탄 발전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석탄 발전을 늘리는 것은 파리협정과 배치되는 결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도 파리협정을 따른다고 말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로는 석탄 발전소를 지금 늘리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 중단이라든가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의 독점, 또 기득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석탄 발전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발 빼고 있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은 여전히 짓다 보니까 더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트렌드 아시아는 한국은 깨끗한 환경을 원하면서 왜 다른 나라에게는 반대로 하는 기술과 돈을 지원하는 것이 모순적이지 않느냐. 본인들은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환경 규제가 더 느슨한 다른 나라는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석탄 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아주 매우 핫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이집트에서 열렸던 27차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할 수 있도록 2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 14일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 국가 중에서 57위로 아주 매우 저조한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약속은 하는데 실천은 매우 미흡한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런 행동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왕따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석탄 발전을 대하는 거꾸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